청정 2기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 라이프 사이클의 이해 및 부자 되는 첫걸음 강의에 김현용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하시고 재무설계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MBC PD수첩 당신의 가게는 안녕하십니까 등의 다수의 방송에 출연을 하셨으며 현재는 한국재무설계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 선생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라가서 강의하나요? 내려가서 강의하나요? 알겠습니다. 일기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반반이셨어요. 어수를 결정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청정 2기가 더 큰 목소리를 내시는데 지금 이제 원래 주어진 제목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일기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저께 이제 인천 쪽에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너무 이 앞에 강의 재밌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끝에 한 2, 3분 정도를 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없고 괜찮으셨는데 인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다른 분야에 계시거든요. 470명이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목을 바꿨어요. 그 티칭하는 당신을 위한 힐링 재무설계라는 제목은 원래 이제 좀 선생님 생활을 좀 하시고 나면 또 힐링이 필요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인천 쪽에 그거 듣고 나니까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힐링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원래 11시 50분까지인데 늦게 시작했다고 좀 늦게 끝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좀 미워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50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같이 치시는 거죠, 여러분? 제 소개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소개를 길게 하면은 지루해하시고 그래서 짧게 끝냈고요. 여러분들 그 미생이나 또 요새 인기있는 영화가 국제시작 이런 거 보실 시간 없으셨죠? 다 보셨어요? 시험도 끝나고 다 해서 마음 편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생에 가까운 세대죠. 물론 그 이제 드라마나 만화가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여러 얘기들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국제시장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시고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독일에서 간호사를 하셨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죠.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래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그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뭔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융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부터 얘기를 풀어나갈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연구사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연수원은 굉장히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셔도 여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팔려고 막 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다른 곳들은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사원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아무리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소득을 처음으로 이제 얻다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고 준비를 막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배워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또 어떻게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시계를 보여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도 결혼도 하실 거고 이제 아이도 낳으실 거고 또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있으시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은퇴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게 되실 건데요. 바로 그 첫 출발점에 여러분들은 와 계십니다. 금융에서의 세대 차이가 이제 증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옆에 동료 선생님들한테 말 못하는 얘기들을 저희한테 다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공통적인 게 많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2개의 문제를 낼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께는 제가 이제 썼던 책들 중에서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른 직군하고 달리 선생님들이 한 1차년에서 5차년까지 가는 동안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우와, 이 기스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이따 끝나시고 이제 저 와서 책 받아가시고요. 처음에 맞추시는 분 기수가 처음이에요. 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시래즈나 혹시 제 강의를 어디서 들으신 적 대단하시죠? 아니 정말 보면은 한 10명 정도까지만 다 틀리시다가 방학이 나옵니다. 방학이라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짜리 적금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여름쯤 되면은 다른 직업과 달리 이제 놀러 갈 수도 있고 좀 쉴 수 있는 시기가 오죠. 한 번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냐면 한 통장으로 뭐 나는 100만 원씩 적금 부를게요. 갖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름방학이라는 위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깨시죠. 근데 그걸 겨우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방학이라고 맨날 해외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연수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여름방학을 넘기신 분들은 겨울방학에서 전전하십니다. 그렇게 1년에 2번씩의 위기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에 제가 어제 그저께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하나 추가돼서 그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2, 3년 정도 이상 선배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아직 미혼이 많으시다 보니까 결혼 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무역협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바로 앞이라 제가 5년째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자분들 대상으로 질문을 드려봤어요. 결혼을 언제 하실 거고 얼마 정도 자금을 생각하세요? 했더니 쭉 각자 생각을 얘기하다가 한 분이 한 3, 4년 후에 결혼할 건데 한 2억 정도 필요하대요. 여자분이신가지? 대단하신데요. 그 급여 연봉 하나 자스로 담아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결혼하실 때 본인이 직접 모아서 해결하셔야 될 거는 얼마세요? 1,000만 원을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재무공개하는군요. 부모님의 도움을 다 받으시거나 대출로 해결하는 게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모아가는 것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2가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는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던 그 중에 하나가 이 싱글세라는 세금이 있지 않죠.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이혼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은 훨씬 가혹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한 1월, 2월 이때쯤에 연말정산을 하면 예전에 낸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세금 분탄을 하기 시작하시고 한 그 중견 기업의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인사팀 차장 정도 되시는 급여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어제 새벽 1시에 제가 상담이 끝났거든요. 그 분이 딱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이번 달에 300만 원 후회됩니다. 장난 아니죠. 사람마다 좀 내용이 그랬지만 예전에 작년까지는 그분은 그때도 후회되시긴 했지만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3번도 평소에 많이 들어오지 않던 질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연금이나 보험을 준비하는 거. 연금은요, 공무원연금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원공제에서 와서 또 얘기도 하고 가셨나요? 네. 교원공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교원공제를 준비하시는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선 학교로 가시면은 동료 선배님 있잖아요. 선배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교훈공제는 우리 선생님을 위한 최고의 상품이야. 최대한 이름 다 가져가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비비신을 하시면서 최소 금액만 준비하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개인의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 그 활용도가 좀 달라집니다. 정말로 최소로만 가야 될 수도 있고 교훈공제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마지막에 오늘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내개 통장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이제 잘 모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한 달에 조금 100만원씩 이렇게 붓는 스타일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급여 통장 딱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뒤죽박죽이 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새요. 그래서 이 4번 돈이 모이는 시스템이라는 건 이겁니다. 한 달마다 정해놓은 예산만 지키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투자가 되고 돈이 모여가도록 만드는 그런 통장 설계하는 방법들을 뒤에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그 인천 지역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줄을 와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최근 질문들 드러난 게 뭐냐면 인천 지역의 특성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어디서 살아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0만원, 3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를 받고 사는 게 맞을까요? 대출을 좀 한 10만원 받아서 전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 10명이면 한 4-5명 정도 그 질문을 주셨어요. 경기도는 좀 다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상담해봤던 많은 선생님들이 관사가 학교 옆에 있고 그런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비슷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갖게 되신 분들도 여기서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 이런 의문점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항상 강의안을 1시간짜리 강의안이라고 하면 한 3시간짜리 준비합니다. 내용이 3시간짜리 강의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스킵을 할 겁니다.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을 어떤 형태로든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손좀 들어보겠어요? 청정구역이라는 분 안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 제1금융권 은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창문 작게 읽으시면 네, 2점 몇 %가 다르죠. 네,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세금 금리라고 하면은 2%보다 조금 더 주거나 좀 덜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한 상호저축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더 높아지는 수준이고요. 대략 지금은 2%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금리 시대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책 나가는 질문입니다. 고금리라고 하면 도대체 똑같은 그런 은행들이 한 몇 % 이자를 주던 시절이 금리였을까요? 여기는 1998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1998년도에는 은행에 1년 동안 예금을 맡기면 몇 %를 줬을까요? 네. 8%요? 네, 상상력이 부족하십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남자분들 맞아주세요. 20%요? 아, 여기 강의하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기술별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여쭤보니까 성적순위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상위그룹이긴 한데 1기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쪽은 못 맞췄어요. 그래서 못 맞춰서 한 10몇 명 제가 경매하듯이 더 올리셔야 해가지고 15%가 나와서 그런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답을 단번에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격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들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1기 1차 그쪽으로 들어가면 아우지로 갑니다. 맞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성적을 먹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다면 서로에게 자축의 박수를 하고 합니다. 아마 답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겸손하게 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세대를 살고 계셨고요. 또 약간 10년 이상의 10년은 아니고 저 선배들이시잖아요. 한 20년 선배들은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 어느 데다 쓰기가 아깝죠. 은행에다 쓰면 한 5년 뒤면 100% 이자가 있잖아요. 대박. 근데 이제 IMF가 몇 년에 일어났어요. 97년 하반기에 일어났죠. 이건 IMF 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좀 어땠어요? 그 전에도 상당히 높았어요. 두 자릿수는 기본이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좀 더 과거로 1980년으로 볼게요. 그때는 신문에 이렇게 금리표라는 게 나왔었어요. 충격 신문 있으시죠? 충격. 뭐 위험한 저축이 아닙니다. 연금보장 그 예금정보에 다 해주는 그겁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오셨고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 쓰는 거 이해 못하고 무조건 모으시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죠? 학교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냥 까르페디엠 많이 외치시죠. 제가 설문지 드린 거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설문지의 이번 항목은 오늘 강의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는 이유는 1번에서 10번 중에 복수로 응답하셔도 되는데 까르페디엠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금리 시대라고 안 하죠. 초저금리 시대가 왔다라고 한지 20년이 넘어가죠. 초저금리 시대는 이거죠. 0.3%나 0.35% 한 5년을 가져갔을 때 특별히 판매하는 금리 높은 상품을 발행하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는 15.3%예요. 근데 세금이 거의 40% 뛰어갑니다.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닐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금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당히 주식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이제 일본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부모님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고령화 뭐 얘기하겠죠. 고령화가 뭔지 다 아시죠? 65세 이상 인구가 7%인 넘어가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이 바로 그 해였습니다. 딱 2000년. 카운트하기 쉽죠? 그리고 2019년이 되면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과거에는 일본이었지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9년 제가 이 업계에서 강의를 좀 하고 이런 직업 상담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삼성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초창기에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나이가 몇 살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라고 하면 상상을 잘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불과 4년입니다. 4년 후에 아직도 20대이신 분들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뒤에 보여드릴게요. 고령화 사회는 우리 입장에는 이런 겁니다. 느낌이 오세요? 어르신들을 이 사회가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뭘로 부양을 하죠?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걸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모님 많이 안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부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과거와 지금은 점점 이렇게 소수가 한 사람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세금과 관련해서 계속 증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이해관계자가 엇갈려서 계속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죠. 지금 가장 많이 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요.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가지신 엄마들이 워킹맘이 있고 집에서 이렇게 또 이제 아이를 부양하고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둘에 대한 그 양육비 지원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갈등이 났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앞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국제를 해서 점점 많은 갈등들이 예상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런 거 아시는 내용이고 그냥 확정이 안 된 내용이 많으니까 편하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같이 잘 모르시겠죠? 1년 후에 이제 2월달이 되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분들이 판단을 맞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확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 이런 거 좀 권하지 않지만 그런 거 만약에 배우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 달에 10,000원씩 직접 투자해 보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정말 피부에 뼈저리게 많았습니다. 네, 세금, 담배 남자분들은 좀 많이 피시겠죠? 저는 평생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2,000원씩 붙었다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 한 개 빌리는 게 되게 서로의 사교의 어떤 그런 건데 지금은 담배 한 개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없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피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분들은 한 번도 듣지 않아요. 국가의 실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담배와 관련된 거는 뭐 괜찮은데 그 뭐랄까요? 이제 술에다가 세금도 조금만 올린다고 하잖아요. 저 술도 한 잔도 안 마셔요. 1년 주량이 소주 한 잔. 어르신들이 강제로 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그 직장생 처음 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교장선생님 그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좀 제가 상상에 있을 때 바로 위에 이제 국가를 주둔 직급이 파트장님이에요. 파트장님이 이렇게 현용한 이제 혼자 죽게 마셨죠. 그런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일어나서 파트장님 저 1년 주량이 소주 한 잔입니다. 저는 그렇게 눈만심이 안 하고 큰 소리 말했습니다. 다들 긴장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시는 그 한 잔 바로 오늘 마시겠습니다. 한 잔 딱 먹고 어떻게 되세요?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고 그 뒤로 안 먹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술을 배울 기회를 주고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비과세 상품이 축소된다, 뭐 아까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는데 이런 게 다 같은 얘기들이고요. 뭐 전기요금 별로 피부에 안 와닿지 않으시죠? 직접 다 안 내시잖아요. 이건 앞으로 피부에 와닿으시죠. 인플레이션은 점심값이 옛날보다 계속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어디죠? 뭐 자코리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도 보여드리는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1978년도부터 30년간의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장수 상품들이 있겠죠. 초코파이라든지 새우깡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얼마나 올랐는지를 실제 계산해 본 거예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인여성은요 서울시 버스에 오릅니다. 2,2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살짝 안 보이죠? 삼양라면 2위. 새우깡, 휘발유, 진로소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보다 사실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복리효과로 똑같은 1%가 오르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있는 것들은 올라가는 금액이 크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집과 관련된 이슈는 워낙 많아요. 뒤에서 살짝 한번 언급하고 가게 될 텐데요.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집을, 국채를 지고 가지고 있던 간에 모두가 고민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그 금리는 제로금리로 가고 있고요. 실질 물가는 이제 계속 치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조세 부담률하고 내 결과적인 여러 가지 상대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내가 총 받는 소득 대비 얼마를 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대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집값은 반토막이 된다는 우려 속에서 있죠. 너무 슬픈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죠. 근데 이게 다 외부의 변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동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실제 상담할 때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하나인데요. 그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28세의 신입사원 남자분이 이제 2012년도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보면은 나이가 있고요. 2012년도부터 연이고 연차가 있죠. 그래놓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막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걸 이렇게 준비를 했죠.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만들어져. 자, 인생 계획을 세운다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많으니까 여자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제가 상담실을 만들어놓고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간호사분들이 많이 한 질문이 결혼에 대한 일을 많이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다는 그 뭐만 그렇지 바뀔지 그리고 내 남자친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점을 못 잡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재무 목표로 결혼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게 3년이다 5년이다라고 하면 3년이나 5년까지는 내가 원하는 자금을 준비되어 있어야 그 시점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할 수 있고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를 좀 끝내놓는다는 거냐. 즉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계획이지 남의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거의 이 말을 믿으시죠. 계획을 누가 세우냐면 본인이. 재무 설계사를 혹시 나중에 만날 일이 많아요. 되게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은행에서는 뭐 잘 안 찾아오시지만 은행에 창구에 가시거나 증권사 정보를 보시거나 혹은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재무 상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목표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3년에 결혼하셔야죠. 설계사가 만들어줘요. 그럼 네 이러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재무 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옆에서 저희 그런 걸 도와드리고 코칭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것들도 장악하고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내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방학 때 뭐예요? 여행 하실 거잖아요. 아까 제 말씀은 선택의 적인 방학이라고 그랬죠. 방학 때 놀러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둔 플랜들을 짜서 가면은 노는 돈대로 보이면서도 충분히 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치를 월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해보시면 항상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1년의 예산을 잘 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프 플래닝에 대한 프랑크 모딜리안이라는 분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 그려가지고 노벨 교육학상을 받았습니다. 생각하기 쉽죠?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점선이 소득인데요.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지출보다 소득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서부터 자녀 대학 유치점이 아니더라도 버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출이 급상승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이거를 경제적인 정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1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3, 4살 더 많은 남자분이 이제 3살 어린 여자분과 결혼을 하죠. 나이차가 그 정도가 나는데 수명은 6, 7년 여자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여자분들이 혼자서 1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혼자 사는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지원의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여기까지 가는 이 중간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 얘기하고 나서 뒤에 이제 투자나 보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스킵할 거예요. 그 뒤에 더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사회초년생은 절대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계획을 짜는 건데 금방 말한 재무 공부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 장학금 받고 지원받고 해가지고 석사, 박사 이런 거 서울대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제도들이 있죠. 계속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본인 커리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는 걸 거고요. 또 한 분야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되죠. 지금까지 공부 원 없이 하셨을 텐데 선생님 되고 나서 더 많이 하시지 마세요. 더 많이 하세요. 인생 공부까지 겹쳐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내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T자형 인재라고 하죠. 한 분야 내 분야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이게 T자형 인재죠. 그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관한 지식도 반드시 갖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멘토를 꼭 찾으십시오. 그 멘토는 어떻게 찾는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물론 끌려야 됩니다. 멘토한테
존경할 만하거나 어떤 매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멘토가 나랑 같은 직업군에 있으시면서 연차가 한 3, 4년에서 5, 6년을 넘지 않아요. 한 10년, 20년 넘어가신 선배 선생님은 같은 직업군에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어떤 경험한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정도 이상 되신 그 정도 선배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도 하면서 더 따끈따끈한 많은 내용들을 멘토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토를 꼭 한 명 이상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옆에 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변호사 어디 있지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좀 젊은 나이대 그런 분들을 교류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들이 내 동년배에 많아진다는 사실은 나중에 한 40대 이거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도 찾습니다. 배우자는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목표를 막 작성하시는 분의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내 집 마련을 한다 했을 때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집을 사기 전까지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전세를 살다가 그 돈을 합쳐서 내 집 마련을 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렇다고 하면 매달 얼마씩 축하하면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집 마련밖에 없나 보다. 다른 목표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해서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투자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긴 한데 마지막에 한 페이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직군들보다 겁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되게 안정적이시고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그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내 돈 해본 거 없으시냐고? 아니 그 당연하죠. 아직까지는 직장 생활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 보면요 주로 경영학과 이런 데죠. 학교 때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잘하고 계시냐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면 지금처럼 보수적인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드리는 키워드 이겁니다. 아까 현명한 금융소비자라고 말했는데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라.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물어본다면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많이 드셨죠? 즉 투자를 하긴 하되 몰빵을 하지 마시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라는 기대 수익률을 한없이 높게 가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은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적정한 기대 수익률과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에서도 문제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은 다음 언젠가는 많이 보실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겁니다. 어떤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전한 자산하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투자 자산 두 가지를 비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와요. 돈을 결혼 자금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안전자산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고 투자 자산의 수익이 더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 수익이 남은 돈을 가지고 내 재산을 필요한 돈을 빼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손실이 나면요. 투자 자산은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고 이쪽에서 자산을 빼서 쓰게 됩니다. 이 간단한 거, 이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의 어떤 수익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투자 방법이고요. 항상 어느 상품이 좋다고 거기에 올인하시거나, 즉 예적금에 올인하거나 주식, 현대에 올인하거나 그 어느 쪽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이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가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년, 30년 그 이상 되는 아주 긴 목표라고 하면은 좀 공격적인 자산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뭐 한 1년 후, 2년 후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엄청 수익 많이 준다는 것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결혼이
느껴집니다. 2008년도에 이제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혼부부들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마케팅적인 아이디어를 좀 찾다가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세택이라고 해서 세택 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큰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일정 비용을 내고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요, 신혼부부의 재무궁합을 봤었어요. 재무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랑 모함이랑 앞으로에 대한 자녀 출산 계획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이 둘이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재무궁합은 서로 안 맞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막 재밌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틀 동안 하는 그 행사에 결혼 박람회에 몇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총 3커플이 들어왔어요. 저희 부스로 3커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체 행사장에서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셨죠, 제 말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문지 다 작성해주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저희가 이메일로 안내자를 드리면서 몇 분을 뽑아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근데 제 첫 책인데 여기 잘 보면 뭐 제 얼굴 하나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도 돼요. 자, 담긴 닮았는데 좀 미화하시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나?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때 그 세택에서 되게 다양한 결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하도 그릴 사람 없으니까 저희 다 그려주고 싶어요. 펀드가 부투망득해요. 그 전까지는 막 주식시장 좋다고 해서 열심히 투자하셨던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해서 결혼 자금 부족하니까 그런데 많이 갔다가 대거 결혼을 그 다음에 하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요새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좀 가장 가까운 목표인 결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혼부터 은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황영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면 황영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뵀습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이 강연을 만들다가 황영조는 마라톤 선수인데 이 사람을 단거리 대회에 출격시키면은 잘할까? 즉 거기 목표에 맞는 적합한 금융상품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든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황영조는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은퇴를 하셨죠. 1990 몇 년생이 된다? 90년대생들이 많으시죠? 92년생 있으세요? 좀 있으시고 손도 드시고 이 자리를 써도 되겠군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황영조나 우사님들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금융상품도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목적에 맞는 것들을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시장은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세계 시장도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은퇴는 아주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벌어들여야 할 소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져온 건데 그 중에서 은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발생하는 소득이 다 끊기는 시점이 은퇴입니다. 그리고 그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실제 전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세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갑니다.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한 50대, 60대 분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럼 그 분들의 목표가 계속 일하고 싶다. 그래서 청주시에 가면은 그 뉴스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50대, 60대 퇴직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잘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그 청주시에서 모아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직업부터 뭐 창업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강사로 몇 년째 가고 있어요. 금융 분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뭐냐면 사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이슈신 거죠. 선생님들도 순진하고 착하신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세요. 인생을 너무 똑바르게 사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듣고 가시는데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 제도권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제도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죠. 개 모시는 거죠. 개. 보통 엄마를 통해서 하시죠.
엄마가 개주일 때는 하십시오. 이모만 돼도 불안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 외에 이제 금융으로 풀어간다고 하면은 금융소득, 뭐 그중에 연금소득, 또는 이제 부동산 통한 임대소득을 통해가지고 나중에는 내 월급 이상의 뭔가를 받아내는 플랜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그게 은퇴 설계고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준비해야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첫 월급을 받지도 않으신 분들께 은퇴이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 부담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뒤로 가서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그거의 상당 부분을 다 은퇴 준비로 몰아넣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시는 게 현실입니다. 자, 어제 국민연금공단 가가지고 거기 노후설계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모시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쪽에 나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고요. 한번 가볍게 가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되실 거예요. 위에 두 개는요.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걸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이라고 목돈이나 집을 가지고 담보로 이렇게 연금을 받고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텐데 이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죠. 보증금으로 월세 생활하시거나 가전세로 생활하거나 대출 받고 전세 사시거나 더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는데 이게 다 리스크잖아요.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도 있죠.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대출은 그대로 있고 내 자금만 많이 만나야 되죠. 부모님들이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고요. 보험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보험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인데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보험 맨 앞자리에 무슨 말이 있는지가 바로 그 보험의 정체성을 봅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보험이라는 걸 바로 앞에 무슨 문자가 있는 거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기반함을 듣고 그런 상품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고 반드시 바꾸셔야 될 겁니다. 자, 통장 쪼개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무슨 복잡한 설계도면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정답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 계획마다 맞춤형으로 설계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비상자금까지도 다 모아가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고 이 소비계좌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문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장을 쪼갠다, 아니면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한다, 통장을 설계한다 이런 모든 표현이 다 이런 걸 말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소비하고 지출을 하는 통장과 고정 지출이 나가는 통장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하는 통장과 비상자금 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해서 준비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편하게 가요. 재무상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검진 같은 걸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프로세스를 받아가고 향후 관리까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보고서 같은 게 나간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관리를 받을 때는 이런 목표에 따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서 점검을 하는 기회이고요.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거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를 받게 되는 이런 걸 포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서울대에서 이제 최초로 재무설계 관련된 보고서들이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재무상담을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여기 일선 금융기관과 실제로 재무설계를 전문하는 기관에서 받았을 때 이제 몇 년 후에 자산 차이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 못했는데 아마 다음 기수에는 그것도 준비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정도 되신 시점에서 처음 상담을 받으신 교사분들과 처음 오자마자 상담을 받으셔서 시작하신 분이 한 몇 개월 됐을 때 재무조사를 비교하는 것도 너무 충격이에요.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5년 반부가 몇 개월 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급여를 받으시면은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세금분이 없게 하시고 이제 연말정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셔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가시고 대출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리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리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쓸데없이 많이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지출 습관을 예산에 맞춰서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완료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저축과 투자를 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하시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능한 첫 급여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융 파트너를 하나씩 한 분씩은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디 은행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조언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뷰를 갖고 하는 분들은 보통 재무설계사가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특정 금융기관에 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계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저희도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 계신 후보자분들이 현명한 금융소비자로서 자기 기준을 갖고 더 앞으로 접촉도 많이 하시고 원하는 분들과 교감도 하시고 좋은 선생님으로 나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추려다 보니까 이 정도로 좀 스킵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중간에 잠깐 실내 나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까 책 받으시기로 정도 나와서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끝나서 설문지 적으신 거 있죠? 그 설문지 적으신 거는 저 맨 뒤에 아까 있던 자리에 이렇게 놓아주셔서 저희가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자되는 첫걸음으로 이끌어주신 좋은 강의였습니다. 김현용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